준호야,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 내 아버지 핸드폰으로. 누구한테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충격받는 것 같더라. 네, 그게 무슨, 누가 장난 전화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린 번호로 전화한 걸 거예요. 요즘 스팸 전화도 많이 오고.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은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3세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려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에 전화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의 맥박이 멈춰 있었습니다. 35살 막내딸 수아와 40살 아들 준호를 두고 남편은 그렇게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는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점퍼들, 신발장의 운동화들,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된 낚시도구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요금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나이든 제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아들 준호에게 부탁했고 준호가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지 절차를 밟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온 막내딸 수아가 거실에서 뛰어와 준호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아빠 핸드폰 없애면 안 돼.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딸이 갑자기 목이 터져라 울며 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없애면 아빠한테 연락할 수 없어. 수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아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오열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진정하자.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어. 준호가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수아는 더 크게 흐느끼며 핸드폰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 매일 밤 아빠한테 문자 보내고 있어. 아빠 번호로. 그게 내 일기장이야. 수아의 말에 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아빠가 너무 그리워. 제발 없애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울부짖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수아는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수아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고 막내딸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수아 역시 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아버지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금이 아깝더라도 수아에게 그 핸드폰은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 요금제를 가장 저렴한 것으로 바꾸고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수아가 더 현실을 부정하게 될 거예요. 준호의 걱정 어린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수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내 아버지와 수아는 특별했어.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슬퍼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은 계속 켜져 있었고 매달 요금을 내며 유지했습니다. 수아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내려와서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아가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영수증 몇 장과 처음 보는 주소의 공과금 용지를 발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거래처가 있다고 종종 출장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라 함께 외식할 때도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수증에는 2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 거래처 사람과의 식사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6개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편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텃밭을 가꾸는 생활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대로 지낼만 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전화기로 걸려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스팸 문자만 가끔 왔을 뿐이었습니다. 빗자루를 던져두고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보관해 두었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정호석 씨 전화 맞나요? 남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지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전화 바꿔주시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와 함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걸었나 봐요.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짧은 통화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잘못 걸었다고 했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 내 아버지 핸드폰으로. 누구한테서요? 여자였어. 내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충격받는 것 같더라.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누가 장난 전화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린 번호로 전화한 걸 거예요. 요즘 스팸 전화도 많이 오고.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의문은 남았습니다. 남편이 평소 자주 가던 부산 출장, 때때로 밤늦게 울리던 전화,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항상 자리를 피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부산 출장을 갔고 가끔 비싼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조회할 방법은 없었지만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고민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알지도 모르겠다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생일을 넣어봤습니다.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결혼기념일, 수아의 생일, 준호의 생일까지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화면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아가 보낸 장문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마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그 메시지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산 지역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산 출장과 일치하는 날짜에 더 많은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선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윤미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길지 고민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윤미선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남편과 어떤 관계였을까? 하필 부산에 살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간단한 짐을 챙겨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아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행 버스를 타고 처음 가보는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하니 막막했습니다. 준비해간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소는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영수증 사진에서 찾은 레스토랑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지인을 만나러 왔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꽤 비싼 편이에요. 10년 전에 지어졌는데 부산에서 고급 아파트 중 하나죠. 고급 아파트라는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우리 살림이 빠듯하다면서도 어떻게 부산의 고급 아파트를.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가 40년 가까이 살아온 시골 단독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천천히 103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1502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윤미선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호석의 아내입니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닫아버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세련된 인테리어. 우리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럭셔리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선 그리고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설명만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윤미선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석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그 후로 계속 불안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돌아가셨나요? 제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6개월 전에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25년 전에 만났어요. 호석 씨가 부산 출장 왔을 때.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석 씨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윤미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24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호석 씨가 자주 찾아왔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호석 씨의 따뜻함에 끌렸어요. 그가 결혼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어느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호석 씨는 늘 미안해했어요. 가끔은 이 관계를 끝내자고도 했고요. 하지만 서로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럼 그 사진 속 여자아이는? 제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미선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혜진이. 올해 23살이에요. 호석 씨의 딸이기도 하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이는 호석 씨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부산에 출장 올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죠. 물론 혜진이도 상황을 이해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는 특별한 상황이라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했으니까요. 방 안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2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호석 씨가 도와주셨어요. 이 아파트도 호석 씨 이름으로 구입한 거예요. 혜진이 대학 등록금도 호석 씨가 내주셨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은 40년 된 낡은 단독주택인데 여기는 고급 아파트라니. 이 아파트는 호석 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등기부상으로는 호석 씨와 제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윤미선이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호석 씨가 작년에 이걸 저에게 맡겼어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했나 봐요. 봉투를 열자 공증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글씨를 읽으려고 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몇 번 눈을 깜빡이고 나서야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 정호석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유언장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1.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는 윤미선과 윤혜진에게 그대로 상속한다. 2. 우리 은행에 있는 정기예금 계좌는 윤혜진의 대학원 진학 및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것. 3. 대신증권에 있는 주식 계좌는 윤미선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을 읽는 동안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에 기운이 없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모두 윤미선과 혜진에게 남겼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윤미선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상북도 소재 단독주택과 밭과 노는 아내에게 그대로 상속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장남 정준호와 장녀 정수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녀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4.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소재 단독주택과 농과 밭 그리고 모든 동산은 나의 아내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5. 경남은행의 정기적금은 장남 정준호에게 또 다른 정기적금은 장녀 정수아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을 읽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증권계좌, 거액의 예금.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은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윤미선과 혜진에게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계좌들에는 얼마나 들어있나요? 윤미선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정확히 모르지만 혜진이 계좌에는 약 2억 원, 증권 계좌에는 약 3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라니. 남편은 이런 큰 재산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윤미선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미안함이 사라지고 계산적인 눈빛이 되었습니다. 호석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재산 상속 문제로요. 그녀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호석 씨가 유언장에 남기신 재산은 모두 법적으로 저희 것이에요. 당신에게 남긴 것은 그 낡은 집 한 채와 논밭뿐이죠. 윤미선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공평? 인생에 공평이란 없죠. 호석 씨는 분명 저와 혜진이를 더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남긴 거겠죠. 윤미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가득 찬 여자.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돈은 분명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겨우겨우 마련했는데 그건 당신 문제죠. 좀 더 똑똑하게 살았어야 했어요. 호석 씨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잖아요. 저는 호석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업 이야기도 들어주고 투자 상담도 해주고. 당신은 뭘 했나요? 김치나 담그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윤미선의 말은 잔인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바깥일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정식 부인이에요. 당신은 그저 그저 뭐요? 애인?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호석 씨가 법적으로 재산을 저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이건 공증된 유언장이에요. 윤미선이 유언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신 아이들에게도 약간은 남겼더군요. 적금 2개? 각각 얼마죠? 2억 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호석 씨가 혜진이 이름으로 남긴 돈은 2억이고 제 명의로 된 주식은 3억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하죠. 윤미선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더 큰 재산을 윤미선에게 남기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유언장대로 재산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윤미선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유언장이 공증은 됐지만 호석 씨가 정식으로 법무사를 통해 등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유언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간단해요. 당신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부산 아파트와 계좌들을 가져가고 당신은 그 시골 집을 그대로 가지세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윈윈이라니. 그녀는 제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40년 세월이 무너지는 충격,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 생각해 볼게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생각하진 마세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윤미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얘기하듯 냉정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또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 그리고 더 큰 재산을 그쪽에 남겼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주말이라 서울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수아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그리고 재산 대부분을 다른 여자와 딸에게 남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괜찮아. 그냥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거짓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에게 이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마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윤미선이 재산을 차지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준호와 수아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평생 우리에게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 아버지에 관한 일이야. 그리고 변호사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니? 상속 관련 소송에 강한 변호사를.
일주일 후 저는 준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윤미선에게 통보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미선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협박에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부드럽고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윤미선에게 뺏긴 20년의 세월 그리고 몰래 빼돌린 재산,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준호와 수아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반응했지만 이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수아는 강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아빠 재산을 가져가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위안은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매일 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진 내용으로요. 아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준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주려고 했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의 핸드폰은 이제 우리 가족의 분노와 상처를 담는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핸드폰을 통해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처음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40년 동안 함께한 추억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저는 당신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거예요. 아마 당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윤미선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40년 세월의 가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때때로 밤에 홀로 있을 때면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이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숨겨둔 또 다른 가족도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 우리의 가족애와 결속력으로 이겨낼 테니까요.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궁금합니다.